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비행기 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엔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착륙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현재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승무원들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저도 별일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일본도 아니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라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이 승무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감동과 환희를 느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레스탱 마르소예요. 저는 15년 동안 비행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프랑스 최고의 항공학교를 졸업했고 제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들은 종종 제가 너무 진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고 농담해요. 하지만 그게 저예요. 승객들이 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길 원해요. 셀레스탱, 내일 파리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에 배정됐어요. 라고 제 상사가 어느 오후 제가 교대 근무를 마칠 때 말했어요. 저는 실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 대해 특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서 프랑스는 문명, 문화, 세련됨의 정점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유럽의 기준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공항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이 그렇게 잘 훈련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보잉 777기로 342명의 승객을 운송할 예정이었어요. 기장은 제가 여러 번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 피에르 르클레르였어요. 또한 첫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될 칼린이라는 새로운 승무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항상 그랬듯이 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철저하게 기내를 점검했고 모든 안전 기능을 2번씩 확인했어요. 칼린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그녀는 설렘 가득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인천이 정말 놀라운 공항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글쎄요, 샤를 드골 공항만은 아니죠. 한국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프랑스인들처럼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칼리는 제 말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신입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곧 배울 거예요. 승객들이 탑승할 때 저는 전문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저는 노부부가 짐을 보관하는 것을 도왔고 젊은 엄마에게 아기 침대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제 영역이었어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예상하고 통제력을 갖는 것. 저는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한 명이 말했어요. 아마도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파리와 비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자신들의 성과를 과장하죠. 제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평가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륙을 준비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기내를 확인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있을 때는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이동했고 곧 우리는 구름 위로 솟아올라 한국 반도를 향해 북동쪽으로 향했어요. 이 일상적인 비행이 한국에 대해,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들에 대해, 우리가 만드는 위험한 가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비행의 처음 2시간은 아무 사건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셔츠에 주스를 흘린 아이를 도왔으며 칼린이 그녀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밖에 하늘은 맑았고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별들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많은 승객들이 좌석을 뒤로 젖히고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식사 서비스를 준비하며 뒤쪽 주방에 있었을 때 비행기를 통해 첫 번째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약간의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의 난기류였어요. 하지만 경험 많은 제 감각으로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 경력 동안 수천 번의 비행을 해왔고 이 진동은 달랐어요. 조종석에 전화를 걸기 위해 인터폰에 손을 대기도 전에 두 번째, 훨씬 더 강한 떨림이 비행기를 흔들었어요. 머리 위 수납장이 열렸어요. 음료가 쏟아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모든 비행 승무원들이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폭발음 다음에 비행기 오른쪽에서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기울었고 그 다음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PA 시스템을 통해 르클레르 기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기장입니다. 현재 엔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저의 훈련이 즉시 작동했어요. 저는 빠르게 움직여 느슨한 물건들을 고정하고 승객들이 제대로 앉아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제 마음이 급박하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엔진을 잃었어요. 우리는 항로를 변경하고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항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한국이었어요. 비상 착륙. 한국에서. 이 생각은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처리할 장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그들의 비상 대응팀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까요? 우리 모두 안전할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제쳐두고 제 임무에 집중했어요. 걱정할 시간은 나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승객들은 제가 침착하고 통제력 있게 있기를 필요로 했어요. 칼린, 저는 얼굴이 창백해진 새 승무원을 불렀어요. 집중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비상 절차를 기억해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카트를 고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기장이었어요. 셀레스탱, 우리는 인천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3번 엔진이 꺼졌습니다. 기내를 비상 착륙에 대비시키십시오. 우리는 약 40분 내에 착륙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장님.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터폰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작은 주방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태평양의 광활한 어둠이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 앞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 제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곳.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승객들에게 말하러 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항상 그랬듯이 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에요.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비상 상황 자체를 넘어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그 나라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위험하게 틀렸는지 몰랐어요. 제2장 비상 상황.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어요. 제 뼈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지속적인 진동이었어요. 저는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느슨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느끼지 않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심각한가요? 한 노인이 팔걸이를 너무 꽉 잡아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물었어요. 그저 기술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르클레르 기장님은 우리의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이에요.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어요. 한국이요?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어요. 그들이 비상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 의심을 반영했지만 저는 승객들에게 제 불확실성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물론이죠, 부인. 모든 국제공항은 비상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유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들의 비상팀이 정말로 위급한 보잉 777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장비가 충분히 현대적일까요? 그들의 직원이 우리의 필요를 이해할까요? 르클레르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PA 시스템을 통해 들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 후 예방 차원에서 한 엔진을 종료했습니다. 항공기는 한 엔진으로도 완벽하게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리는 완전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이므로 우리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약 30분 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무원들이 이제 비상 절차를 시연할 것입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비상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충돌 자세를 시연하고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에 대해 상기시키고 착륙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제 동작은 정확했어요. 수년간의 훈련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제 본능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란스러운 한국공항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비상팀, 구식 장비, 혼란과 공포를 상상했어요. 왜 우리가 도쿄나 싱가포르 근처에서 이런 비상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요? 그곳들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도시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칼린이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어요. 셀레스탱, 그녀는 속삭였어요. 저 무서워요. 저는 짧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의 훈련에 집중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한국공항은 어때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제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은 정확히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하강했고 몇몇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우리는 하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장과 대화하기 위해 조종석으로 갔어요. 안에서 르클레르 기장과 부기장은 그들의 계기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앞 유리창 밖으로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르클레르 기장은 짧게 올려다봤어요. 엔진 화재 경고예요. 거짓 경보일 수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엔진을 종료하고 소화기를 방출했어요. 그리고 인천은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나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통보를 받았고 전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어요. 소방차, 앰뷸런스, 모든 것이요. 그들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르클레르 기장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인천은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이에요, 셀레스탱. 세계 최고 중 하나예요. 저는 그의 대답에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기내로 돌아가서 준비를 완료하세요. 그는 그의 계기판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20분 내에 착륙할 거예요. 저는 지금 하강 중에 기울어진 비행기를 통해 돌아왔어요. 진동은 계속되었고 가끔 비행기 프레임을 통해 떨림이 느껴졌어요. 승객들은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징후를 찾기 위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창문 밖으로 저는 우리가 하강함에 따라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뛰었어요. 15년간의 비행 승무원 경력 동안 저는 진정한 비상 착륙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정신적으로 이류라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었어요. PA 시스템이 울렸어요. 승무원, 착륙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출구 문 근처의 점프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었어요. 복도 건너편에서 칼린도 같은 일을 했어요. 우리의 눈이 짧게 마주쳤고 저는 그녀에게 제가 바라는 안심의 끄덕임을 보냈어요. 자세 낮추세요. 명령이 내려졌고 기내 전체에서 승객들은 머리를 숙이고 팔을 무릎 위에 접었어요. 우리는 구름층을 뚫고 나왔고 갑자기 아래에 불빛들이 나타났어요. 수천 개의 불빛들이 깔끔한 패턴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약간 기울어져 활주로에 맞춰졌어요. 저는 착륙장치가 내려가 제자리에 고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다시 한 번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몇몇 머리 위 수납장들이 이제 열려서 내용물이 복도로 쏟아졌어요. 머리 낮추세요. 계속 낮추세요. 저는 제 훈련을 따라 외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어요. 비상 차량들이요. 수십 대가 활주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에서 어떤 훈련이나 절차에서도 본 적 없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잠시 동안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한 대응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광범위했어요.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정을 재고려할 시간이 없었어요. 땅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역추진력을 가했을 때 엔진이 울렸어요. 비행기는 세게 착륙하고 한 번 튕긴 다음 타이어의 끼익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안착했어요. 우리는 한국 땅에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상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3장 한국의 첫인상. 비행기는 비상 차량들에 둘러싸인 채 활주로에 멈춰 섰어요. 그들의 깜빡이는 불빛은 기내를 빨간색과 파란색 빛의 맥동으로 물들였어요. 지난 1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지속적인 흔들림이 마침내 멈추고 으스스한 고요함이 남았어요. 르클레르 기장의 목소리가 PA 시스템을 통해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저는 제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는데 제 다리가 놀랍도록 떨렸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비행기에 이미 접근하고 있는 비상대응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된 팀으로 움직였고 각 사람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잘 연습된 작전처럼 보였어요. 조종석 문이 열리고 르클레르 기장이 나왔어요. 엔진 화재 경고는 진짜였어요.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다시 비행하기 전에 정비팀이 점검해야 할 거예요. 제 위장이 조여들었어요. 우리는 실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한국지상 승무원은 승객들을 제트웨이가 아닌 에어스테어를 통해 하차시키길 원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터미널로 모든 사람을 데려갈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밖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체계적인 것 같네요. 제가 말했듯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예요. 기장님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합시다. 우리는 안내방송을 했고 승객들에게 기내 휴대폰을 뒤에 두고 비행기 앞뒤에 있는 계단을 통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은 그저 땅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에 안도하여 불평 없이 지시를 받아들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맞닥뜨린 첫 번째 것은 차가운 공기였어요. 기내의 답답함 이후 상쾌하고 신선했어요.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고요함이었어요. 모든 비상 차량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는 소리도 혼란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헤드셋을 통해 소통하는 것 같았고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비상 근로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했고 들어오면서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제복은 흠없이 깨끗했고 그들의 장비는 최첨단이었어요.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노약자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인천공항은 모든 비상대응자들이 최소한 3가지 언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진행해도 될까요? 여전히 놀란 채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객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뛰어난 준비에 더 많은 징후를 알아챘어요. 한국 의료진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활주로에 발을 디딜 때 각 사람을 간단히 체크했어요. 편안한 좌석이 있는 버스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문은 열려 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을 들고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했어요. 저는 이전에 대화했던 노부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어요. 계단에서 조심하세요. 저는 그들을 출구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노인은 우리가 문에 도달했을 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원활한 비상 대응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이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무질서함은 어디 있었나요? 원시적인 장비는 어디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예측했던 혼란스러운 근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공항 제복을 입은 한국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서 노부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터미널까지 특별 교통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일반 버스에 태우는 대신 편안한 좌석이 있는 작은 전기 카트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들을 태우고 영어로 달래듯 말하며 먼 거리에서 빛나는 터미널 건물을 향해 천천히 운전하기 전에 그들이 편안한지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칼린이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은 커졌어요. 셀레스탱, 이것은 놀라워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세요. 저는 말을 찾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전체 세계관이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럽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마지막 승객들이 하차할 때 저는 나가기 전에 기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활주로에서 한국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박 씨라고 소개했고 비상 대응 코디네이터였어요. 여러분의 항공기는 철저히 점검될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확신시켰어요. 그동안 우리는 위기센터의 승객들을 위한 특별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도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별도의 차량, 편안한 가죽 좌석이 있는 세련된 밴으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터미널을 향해 운전할 때 저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밤에도 저는 그것이 거대하고 현대적이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곡선 형태의 강철과 유리 구조물, 세심하게 조경된 정원, 모든 것이 흠없이 깨끗했어요. 얼마나 자주 비상 착륙 훈련을 하나요? 저는 박 씨에게 물었어요. 한 달에 2번 전체 규모 훈련을 합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게다가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작은 연습을 매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침묵했어요. 한 달에 2번이라고요? 심지어 샤를 드골 공항도 분기별로만 전체 비상훈련을 수행해요. 우리가 터미널에 접근하면서 인천의 진정한 규모가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단지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 연결된 건물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배치로 퍼져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칼린에게 인정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뭘 예상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단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열등한 것, 뭔가 부족한 것을 기대했다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런 근거 없는 편견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벤이 특별 입구에 멈췄고 박 씨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터미널은 내부에서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 박물관 품질의 예술작품,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직원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제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태도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우리는 위기센터로 안내받았어요.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먹고 의료 진료를 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역이 있는 크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우리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고 음식, 음료, 전화 충전기, 가족과 연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위해 공항 호텔에 방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먼저 무언가 드세요. 여러분은 분명 지쳐 있을 겁니다. 그는 우리를 승무원을 위해 식사가 준비된 개인 룸으로 안내했어요. 포장된 샌드위치나 간단한 간식이 아니란 예술적으로 제시된 한국과 서양 요리의 아름다운 배열이었어요. 제가 앉아서 제가 본 모든 것에 압도된 느낌을 받으면서 르클레르 기장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쳤어요. 그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마치 아직도 그들이 프랑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밀려오면서 제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제가 거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대해 최악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제4장 공항 경험. 식사 후 박 씨는 우리에게 위기센터 시설에 대한 간단한 투어를 해주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고려되었어요.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방,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종교적인 승객들을 위한 기도실, 심지어 무서운 경험 후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살롱까지요. 우리는 비상착륙이 트라우마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여파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제가 믿었던 것을 조화시키려고 고군분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센터에는 무서운 경험을 처리하는 것을 돕도록 훈련된 상담사들, 인상적인 범위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들, 그리고 건강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된 의료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칼린이 물었어요. 여러분의 항공사가 승객들을 위한 대체 교통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아마 내일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항 호텔에 방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연결 항공편이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이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 신속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직적이고 사려 깊고 전문적이었어요. 박 씨는 우리를 각 승객의 상태 업데이트를 표시하는 큰 디지털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누가 의료 진료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숙박시설이 제공되었는지, 누가 특별한 시기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용되었는지.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추적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의 통합 승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부심으로 말했어요. 인천에서 개발되었어요. 몇몇 유럽 공항들이 실제로 우리로부터 이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유럽 공항들이 한국에서 시스템을 구매한다고요? 이것은 세계의 기술적 계층에 대한 제 모든 가정과 모순되었어요. 우리가 투어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형된 터미널의 한 구역을 지나갔어요. 승객들은 전통 한국 의상을 입어보거나 간단한 공예 활동에 참여하거나 한국 음악과 춤 공연을 즐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체류 중에도 우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몇몇 승객들이 무서운 경험을 한 지 몇 시간 후에도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우거나 전통떡을 맛보면서 미소 짓는 것을 지켜봤어요. 분위기는 차분했고 거의 축제 같았어요. 비상 착륙 후에 예상되는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당신의 공항은 예외적이네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박 씨는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에게 약간의 정직함을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조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분 나빠하는 대신 그는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실제로 유용한 이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 암시된 편견에 직면한 그의 품위는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투어가 끝나면서 박 씨는 우리가 머물 공항 호텔로 안내했어요. 제가 본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것은 결점 없이 설계되고 유지되었어요. 제 방은 넓고 편안했으며 불이 켜진 비행장이 보이는 전망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환영 패키지가 있었어요. 세면도구, 잠옷, 유럽 기기와 호환되는 충전기, 그리고 비상 상황 후 제 복지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손으로 쓴 메모까지.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메모를 들고 눈물이 제 눈에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오만하고 멸시적이고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비행 전에 칼린에게 한 말, 제 동료들에게 한국을 가볍게 비하한 말을 떠올렸어요. 저는 이 나라에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구식 고정관념과 문화적 오만함에 기초하여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우월해야 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나 여기 저는 제가 집에서 익숙한 것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서비스, 기술, 조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드는 따뜻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발이 묶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위해 밤새 열려있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르클레르 기장이 그곳에 있었고 차를 마시며 공항의 야간 운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석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꽤 대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전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계층을 만들어요. 유럽이 맨 위에, 그리고 아마도 미국, 그 다음 개발도상 세계가 어딘가 아래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서 기술, 조직,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제 가정에 대해 부끄러워요. 저는 고백했어요. 기장은 약간 미소를 지었어요. 편견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경험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반복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아래 활주로에서 차량과 인원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한밤중에 비상 상황을 처리한 후에도 공항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내일 대체 비행 전에 탐험할 하루가 있을 겁니다. 르클레르 기장이 말했어요. 공항을 넘어서도 볼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제오장 공항을 넘어서. 저는 몇 시간밖에 자지 않았음에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창문에서 저는 여전히 정비 차량들에 둘러싸인 원격 스탠드에 있는 우리 항공기를 볼 수 있었어요. 낮 시간에 인천공항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의 광대한 단지, 그리고 멀리서는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우리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주로 그들이 받고 있는 특별한 관리 덕분에 상황을 놀랍도록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항공사는 그날 저녁에 도착할 대체 항공기를 마련해 놓았고, 이는 우리가 출발 전에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몇몇 현지 여행사들이 우리 승객들에게 무료 반일 관광을 제공했어요. 칼린이 저에게 말했어요. 도시 투어, 사찰 방문, 또는 쇼핑 여행이 있어요. 정말 친절하지 않나요? 네, 저는 동의했어요. 당신은 어느 것에 갈 건가요? 사찰 방문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혼자서 탐험해 볼 것 같아요. 도시로 가는 기차가 있지 않나요? 박 씨는 서울이 익스프레스 기차로 단 43분 거리라고 언급했어요.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보지 않고 잘못 판단했던 도시의 중심부로 빠르고 쉬운 여행이었어요. 1시간 후, 저는 서울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가는 AREX 기차에 앉아 있었어요. 기차 자체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흠없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시해 무료 와이파이와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존중하는 모습, 탑승이 얼마나 질서정연했는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챘어요. 저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혼란, 소음, 불편함. 다시 한번 제 편견은 현실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에 접근하면서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의 매혹적인 조화, 배경에 솟아오른 산들,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서울역에서 저는 유럽의 어느 곳과도 맞먹는 붐비는 교통허브로 나왔어요. 다양한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여행자들을 쉽게 안내했어요. 바닥은 반짝였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그냥 걷기로 결정했어요. 도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요. 거리는 깨끗했고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인도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 전문가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저는 최신 기술을 갖춘 상점들을 지나갔어요. 그중 많은 것은 한국산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것들이 나온 국가의 실제 발전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브랜드들이었어요. 저는 한국 자체에 대한 제 인식을 조정하지 않고 수년 동안 한국 제품을 사용해왔어요. 점심을 위해 저는 프랑스어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스처와 미소를 사용하여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을 주문했어요. 밥과 여러 작은 반찬들이 있는 매운 스튜. 맛은 저에게 새로웠고 복잡하고 맛있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인은 계속해서 더 많은 반찬을 가져왔고 제가 지불하려고 할 때 거부하면서 외국인이 그녀의 음식을 즐기는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관대함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여기 저는 그녀의 언어를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저를 그런 따뜻함으로 대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현대 조각품이 고대처럼 보이는 정자들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이들이 놀았어요. 노인들은 그룹으로 태극권을 연습했어요. 그것은 평화롭고 조화로웠으며 제가 상상했던 저개발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제 앞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 무지의 전체 무게를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다른 장소들을 구식 아이디어나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무시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자주 의문 없이 유럽의 우월성을 가정했을까요? 오후가 저물어가면서 저는 기차역으로 돌아왔어요. 플랫폼에서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가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프랑스어를 하시나요? 저는 다시 한번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다음 급행 열차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녀는 올바른 플랫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파리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 저는 파리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외쳤어요. 건축물, 역사, 문화, 그것은 장엄해요. 제 도시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진심이었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그녀의 감사는 진실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그녀의 나라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것의 성취, 그것의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한국도 장엄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겨우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언젠가 제대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할 거예요. 저는 약속했고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인천으로 돌아가는 기차 여행에서 저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자연과 도시 개발의 신중한 조화, 바다와 만나는 산들, 고대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을 형성하고 얼마나 완고하게 그것들을 고수하며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 그 판단들이 도전받을 때 얼마나 변화무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 대체 항공기가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승무원 동료들은 직원 구역에 모이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칼린이 저에게 물었어요. 교육적이었어요. 저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매우 교육적이었어요. 우리의 귀환 비행은 자정 직후에 인천을 출발했어요. 우리가 승객들을 대체 항공기에 안내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지상 직원들은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했어요. 그들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를 예상하고 우아함과 창의성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승객을 도와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단지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를 그의 자리까지 동행하고 그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진정한 존중과 배려로 그에게 말했어요. 주방에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했어요. 그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도시, 사람들, 문화 그것은 모두 너무 발전되고 세련되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칼리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장소가 변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수해요. 오늘날의 한국은 30년 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물론 그녀가 맞았어요. 저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국가를 구시대적인 정보와 근거 없는 가정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은 저는 제 판단에 너무 확신하고 그것들의 의문을 품을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 위 밤하늘로 올라가면서 저는 아래로 물러나는 아름다운 공항을 내려다봤어요. 그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우아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위해
우리의 비상 상황을 놀랍게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가 순항 고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내를 걸어다니며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 비행에서 왔고 몇몇은 저를 멈추고 한국의 우리 상황에 대한 대응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했어요. 저는 비행 지연 중에 그렇게 잘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한 사업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 노부인이 제 자신의 이전 편견을 반영하며 말했어요. 그것은 놀라운 놀라움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제 자신의 여정을 그녀의 것에서 인식하면서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세계를 여행하며 우리의 기존 믿음을 확인하는 것만 보고 있을까요? 나중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고 있을 조용한 시간에 저는 어두워진 기내에 혼자 앉아 지난 36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무서운 비상 상황으로 시작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어요. 겸손함과 열린 마음에 대한 깊은 교훈. 저는 제가 얼마나 빨리 한국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오만하게 모든 것에서 프랑스의 우월성을 가정했는지 생각했어요. 제 확신은 너무 완벽했지만 너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문화적 자부심의 옷을 입은 편견에 불과했어요. 그 경험은 저를 깊이 흔들었고 한국에 대한 제 견해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저의 전체 방식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면 제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내 조명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접근할 것이에요. 저는 제 가정에 의문을 품고 직접 경험을 추구하고 제 판단에 겸손할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지에 착륙했을 때 승객들은 평소의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인 채 하차했어요. 제가 문에 서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비상 상황 동안 제가 도왔던 노부부가 멈췄어요. 젊은이 신사분이 제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어려움에서 좋은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제대로 보지 못했을 멋진 나라를 발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저도 정확히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승객이 떠난 후 승무원들은 그들의 소지품을 모았어요. 르클레르 기장은 제가 제 가방을 모으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달라 보여요, 셀레스탱. 그가 관찰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고려했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저를 세계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때때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것을 막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고의 비행 승무원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안전 절차나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에 대해서요. 한국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은 제가 잊지 않을 교훈이에요.